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정병준입니다. 요즘 민주당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호남권에서까지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이 호남권에서 야당 대권주자에게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4.7 보궐선거 이후에 내부에서 나왔던 반성과 혁신의 목소리는 어느덧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영석입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핀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 반성과 또 혁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4월 7일 이제 보궐선거를 저희들이 참패를 한 이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저희들이 선거는 처음 쳤던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도 저희들이 크고요. 또 특히 이제 많은 성찰과 그리고 앞으로 당내 혁신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제 뭐 당의 혁신이나 이런 게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지금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로 했고요. 특히 이제 지난 4월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5월 2일 날 있을 당대표 선거 이렇게 지도부 선거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당에 대한 혁신 방안이나 쇄신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5월 2일 이제 당 지도부 선거가 다 끝나면 새롭게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구성이 될 테고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국민들이 지적했던 부분, 실망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당의 새로운 혁신 방안이나 또 노력들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있을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뭔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질 거다 이런 얘기신데요. 노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상황. 그러니까 현재 뭐 노력 중이니까 아직 그 쇄신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별로 실효성 없을 것 같다는 평가를 좀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도부 사퇴를 하고 이제 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러면 이제 얼굴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얼굴 바꿀 때 전혀 새로운 사람을 좀 영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실효성이 없었지만 이번에 뭐 새로 된 분들은 또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뭐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것처럼 오히려 더 강성으로 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협치 없다 아니었습니까? 좀 그걸 말이라도 그동안의 어떤 그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였던 그런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 앞에 저렇게 독재해도 되나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야당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야당보다는 지금 거대 여당의 법사위원장인데 그런 모습을 조금 반성하고 앞으로는 야당과 협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성이 협치 없다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과연 새로운 지도부가 완전히 구성된 다음에도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뭐 예전에 비대위 상황 뭐 이런 걸 혹시 상정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렇게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럴 필요 사실 또 없고 시간도 없고 지금 또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뭔가 뭐 시스템을 바꾸기는 너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어떤 방향 이런 걸 설정하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똑같은 분들이다. 오히려 더 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얘기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오 대표님 의견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치인, 정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받아안고 혁신하겠다 뭐 이런 일성들을 내놓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이 말과 행동이 좀 미스매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앞서 뭐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그런 어떤 민심에 준엄한 어떤 채찍 회초리를 맞게 되면 당 어떤 지도 체제부터 그동안 당이 추진해왔던 정책들에 이르기까지 뭔가 일신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기존의 어떤 패턴들과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비대위 체계를 만들긴 했지만 원내대표 선출 시기까지 불과 며칠의 비대위, 아마 이런 비대위가 과거에 있었나, 이게 과연 비대위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 과정을 보더라도 그 이전에 당의 어떤 국민적인 비판의 중심이 되었던 게 어떤 계파주의, 패권주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라는 거죠. 당대표 선거 역시나 내부에서는 성골이냐 진골이냐의 싸움은 있겠지만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다 친문 일색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여론과 민심과 민주당의 행동에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선거 이후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 운영과 민주당 지도체제와 관련된 그런 여론조사였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지금 바꿔야 될 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생 중심의 정책들을 강화해야 된다가 39.6%, 약 40% 정도 응답자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떤 계파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인 요구와 민주당의 행동 간의 미스매치가 계속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같은 어떤 민심 이탈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으신데 아마 이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여기까지 한번 이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보죠.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빠진 건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호남까지 이렇게 빠질까요? 일단 두 분 교수님들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가죠.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어떤 민주당의 그 지지율도 견인하는 그런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도 사실은 그 호남권과 호남 이외 지역에서의 지지율에 좀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었죠. 70%만 나온 것이 결국 다른 지역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워낙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렇게 상쇄되어서 지지율의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정책적 문제도 있고,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태도, 자세 이런 문제도 있고, 또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전 문 대통령은 혹시 예외가 아닐까 하고 좀 기대는 했는데 예외가 아닌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고, 결국 전국적인 어떤 지지율에 지금 낮았던 지지율이 결국 호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평균화되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상 상황이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 차 앞에 좀 논의했습니다만 현재로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어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 대해서 확 뭔가 좀 바뀌어서 국민들이 좀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뭔가 좀 달리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걸 좀 느끼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두세 달 더 지나가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어떤 정책을 내놓는가에 따라서 다시 호남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다시 전체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건인데 정말 그 부분은 좀 뭐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고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항상 제가 정당의 지지율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에서 평균의 함정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예컨대 다른 지역의 지지율들은 다 고만고만한 지지율인데 한 지역에서 80, 90%의 지지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평균이 올라가는 정당이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장은 좋긴 한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다른 지역에서의 지지까지 맹신하게 되는 오판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호남이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갤럽 기준으로 70% 이상대의 국정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율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민주당의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을 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부산에서 실제 민심보다도 그걸 좀 과대평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민주당의 독이 된 케이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높은 지지율이 4.7 재보선을 계기로 해서 호남도 빠지고 있다는 거죠. 4월 3주차, 4주차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49%, 50%까지 내려왔습니다. 약 20%포인트가 1, 2주 사이에 하락한 건데요. 이제 호남도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호남 밖의 여론이 어떻다라는 것을 드디어 좀 느끼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세대 유행하는 말로 현타가 왔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이제 호남이 혼자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호남만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아마 이런 지지율 변화가 나타났던 거고 더 극적인 것이 이제 다음 문재인 이후 포스트 문재인 체제를 갈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1대1 양자 구도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의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앞서는 결과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빠지는 거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마 이경석 의원님 같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있는데 당연하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방금 이제 우리 노 교수님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5년제 대통령제 한계 이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1년 5년차 임기에 접어들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피로감이 오는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교묘하게 4월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셔서 가장 집중했던 게 대북 관계, 즉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정책이었는데 이게 2019년에 2월달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에는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는 그런 남북 관계 경색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왔고 저희들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추윤 사태부터 시작해서 개혁의 방향성은 당연히 맞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나 또는 속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좀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 부동산 문제, 즉 민생과 직결된 집값 안정이 대통령께서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집값은 폭등을 해버렸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LH 사태까지 촉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지지도가 내려가고 즉 이제 저희들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와 저희 정당의 지지도는 늘 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이 이제 호남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지금 4.7 보궐선거 이후에 조금씩 반등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벌써 4.7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벌써 좀 이제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을 이제 거부하고 다시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그런 사면을 이야기를 꺼내들고 하면서 다시 지금 여론은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호남에서의 여론 반등도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생에 더 집중하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하나씩 추스러 가면 다시 민심을 되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아까
노동일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아직은 지금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가 선출이 되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선발이 되고 그러면 방금 아까 우리 오승용 대표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하나하나 챙겨갈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지금 부동산 특위가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생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동안 4년 집권 4년 동안에 어떤 부분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또 하나씩 챙겨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요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권영길 전 의원께서 참 병언을 했죠.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집권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4년 동안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아니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제일 문제점은죠. 설사 남북 관계가 좋아졌어도 좋아지고 지금도 여전히 남북 북미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 잘 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권력 개혁 계획이 잘 됐다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4년 동안 그런 문제에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연관된 거죠. 국민들이 제일 체감하는 것은 제일 느끼고 정치를 평가하는 것은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가 비워지는가요. 자꾸 비워지는 걸 느끼면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문제라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길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면 이제 그걸 내야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릴 때는 거위의 털을 뽑듯이 조심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갑자기 오른단 말입니다. 보유세도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많이 내야죠. 거기다가 또 과표도 현실화되니까 또 그것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건 맞는 방향이긴 한데 보유세 현실화가 맞는 방향이긴 한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정치는 그것을 따라 해줘야 됩니다. 정치의 가장 첫 번째 좋은 게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금 낼 자신이 없으면 부담하지 못하면 딴 데 가세요. 이사해야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국민들이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바로 국민들이 뭘 마음에 두고 있는가, 국민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는가 비워지는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가 팍팍해지는가 그런 문제를 정치권이 가장 신경 쓰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아무리 잘하고 남북관계를 아무리 잘하고 해도 별다른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2020년에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지방선거 주요 어젠다와 국민 여론이라는 주제로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은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정책 우선순위의 미스매치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만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거죠. 예컨대 어떤 거냐면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대북관계, 그리고 일자리 고용, 부동산 검찰개혁, 안전. 이게 이제 1, 2, 3, 4순위 의제로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국민들이 좀 긍정평가를 내리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보건의료였고요. 두 번째가 복지 분배, 그리고 세 번째가 주거 부동산 문제, 네 번째가 교육 문제였다는 겁니다. 즉 공급자 중 우리는 이게 중요하고 국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입장, 강요하는 입장으로 계속 해왔다라는 거고 국민들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해결해 줘. 이게 계속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미스매치가 나타났을 때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화해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즉 민주당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민생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민생개혁, 어느 분야의 민생개혁을 우선할 것인가, 공급자인 민주당 입장에서 강조할 게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우리 오 대표님 지적 뼈아프게 저희들이 성찰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뭐 없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부인할 수는 없겠죠. 이제 아마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대북 문제를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치중했던 이유 자체는 남북의 화해 무드 그리고 비핵화 또 이걸 통한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2020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엄습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우리 정부가 주도했던 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는 마이너스긴 했지만 경제 성장률의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했던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만 저 밑에 이제 서민들의 일상 그리고 생활 방금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촘촘히 챙기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모두 같이 어려우면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우리 정부를 질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하는 것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비슷하게 하는데 21대 총선에서는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었고 1년 만에 재보궐선거에서는 굉장한 실패가 왔거든요. 그동안에 국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뭐 바뀌었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겠지만 이번 선거를 직접 대했던 그런 문제도 사실 짚어봐야 되는 거죠. 선거가 지금 그야말로 뭐 왜 치러졌느냐 하는 걸 따져 본다면 민주당 그 두 서울, 부산 시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 차례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칼럼으로도 그렇고 뭐 출연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은 안 내는 게 오히려 낫다. 지금 1년짜리 아닙니까? 1년짜리. 이때 정말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우리 당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 이거 어기지 않고 그 국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니까 지키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심판받겠습니다. 했다면 지금 이렇게 뭐 안 됐을 거예요, 정말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 다시고 그야말로. 그런데 바꾸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집권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으로서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 게 적절하다. 그 심판받았죠. 또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섭섭한 건 뭐냐. 본인이 당대표 있을 때 쇄신책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쇄신안을 뭐 조국 쇄신위를 꾸려가지고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뭐 쇄신안을 내놓은 건데 그걸 당원을 바꾸는데 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원은 불변인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저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계속해서 뭐 당에서 계속 뭐 박원순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든가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말만 나왔다는 거죠. 그런 태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른바 뭐 김어준 관련된 그런 방송들 얘기입니다. 조금 길어지게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왜 폭망한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당시 보수 유튜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유튜버들이요 하나같이 다 뭐 160, 170, 180 막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보수가 이긴다고. 왜냐면 조국 사태니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나빴고요 그때. 그러니까 더더구나 막 무슨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사주 명리학자 갖다 놓고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주 뭐 이런 황교안 사주 해가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물을 뒤집어 쓰는 형국이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그대로 믿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요 박영선 후보는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죠? 박영선 후보는 후보 자체로서는 좋은 상품이었어요. 근데 박영선 후보를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선 후보조차 김어준의 이런 음모론, 이런 네거티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계속 오세훈 후보를 뭐 거짓말쟁이, 토론에서 기억나는 거는 거짓말쟁이밖에 안 했어요. 이건 대단히 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와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쌓여온 그런 정책 실패 플러스에서 이번 선거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네. 혹시 카메라로 이 그래프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한번 좀 너무 자세할 것 잡아주시겠습니까? 같은데. 네네. 제가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준비를 해오는 건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된 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가 검찰개혁, 이게 2020년 10월부터 있었던 건데요. 이게 국정 비토 여론, 왼편이 국정 비토 여론이고요. 오른편이 대통령 비호감 여론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국정 비토 여론과 대통령 비호감 여론이 처음 조국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국정 비토에 대한 어떤 여론은 2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파동이 났을 때 이게 30%를 최초로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호감도나 국정 비토 여론이 50%를 넘어섰던 게 2020년 10월부터라는 겁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들이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감도가 비호감으로 변하는 것만큼 위험한 신호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한 신호들이 쭉 이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 포착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정치적 바람직성, 흔히 PC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에만 지나치게 민주당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는 초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는데 지속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관련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정 비토라든지 대통령 비호감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선거 패배로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여론조사의 뭐 함정에 저희들도 이제 가끔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180석이라는 의석수에서는 압도적인 선거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 전체적인 득표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국민의힘이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 아마 명칭이 그랬을 텐데 저희들보다 높았어요. 33점 몇 프로였고 저희들도 33%였는데 저희보다 높은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을 더 가져갔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이. 그랬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에 21대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이 47% 정도 비례대표 득표율을 했고요. 저희들은 28%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그런 선거는 아니었다. 그러지만 이게 이제 소선구제다 보니까 그렇게 180석을 얻게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여론조사 추이를 봤었는데 LH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이게 4.7 보궐선거에서도 이 선거를 해볼 만 하겠구나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40%를 계속 넘게 유지하고 있었고요. LH 사태가 터진 3월 2일, 3월 둘째 주부터 갑작스럽게 이제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까 오 대표님이 지적하셨던 그 민생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켜켜이 쌓였던 즉 우리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지탄 이런 게 이제 본물 터지시던 그냥 4.7 보궐선거 때 이게 표출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 4.7 보궐선거의 결과 또 그리고 현재 호남권에서 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가 이런 원인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쭉 해봤습니다. 이 원인 안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대책도 사실은 들어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오늘 토론 주제가 민주당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라는 얘기들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 교수님. 뭐 지금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좀 천착을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고요. 또
정책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뭐 좀 방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인정을 하란 말입니다. 인정을 하고 아까 그 예를 들면 그 당원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 바꿀 수 있죠. 안 바꾸는 게 제일 좋았지만 바꿀 때도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그 LH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사실 그런 부동산 투기, 공직자들이나 그런 공기업 관련된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현 정부만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촉발된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현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은 수요 억제책으로 가다가 공급 중심으로 바꾸면서 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촉발한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책임 회피구나라고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인정하고 그러나 이번 계기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뿌리 뽑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부동산 적폐 청산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에서 국민들은 조금 뜨악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뭐 민생 정책은 다 이게 나왔던 거니까 하시는데 특히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제가 이제 늘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저는 뭐 학생들한테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생각이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의견을 다 이렇게 들어보고 뭐 이렇게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물어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이게 뭐 제 말로 현 정부 진보층을 지지한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볼게 지금도 이제 뭐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20대 남자, 소위 이대남에 대해서 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군대 문제, 뭐 가산점 문제, 또 뭐 페미니즘의 문제다. 이건 다 표피적인 문제고요. 제가 느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20대 남성들이 특히 느끼는 것, 20대 여성도 포함하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그 지금 대학생들은요, 우리 때 기성세들이 했던 것보다 뭐 몇 배 공부 열심히 합니다. 실력들도 좋고요. 그런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들 대기업 들어가려고 대기업에 자리가 없고 지금 다 모든 공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채용하는데 수시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실력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하는 게 공시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이 될 거라는 희망보다는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공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남자 특히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 희망을 주는 정책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뭐 취직도 할 수 있고 어떤 생애의 어떤 자연스러운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쪽에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좀 정말 개발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당 앞으로 국가 정책이나 뭐 당의 정책 부분은 그렇고 혹시 당의 운영 부분이나 이런 건 뭐 없을까요, 오 대표님? 네, 우선 국정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적인 요구에 맞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앞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얘기했던 조사했던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 불평등 양극화해서 그리고 사회 대통합 이런 과제들에 좀 민주당이 집중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어떤 흐름들을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과연 그런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즉 똑같은 생각을 이전 지도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지도부가 과연 이런 정책 전환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비록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긴 합니다만 혁신을 전담할 수 있는 혁신기구 혹은 뭐 쇄신기구 뭐 표현이 어찌 됐건 그런 기구들을 좀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당내에 좀 더 들어와서 이런 혁신 과제들을 이끌어 가야만이 민주당이 좀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1과제로 아마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께서 혁신위 구성과 같은 그런 의제들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석 의원께서 오늘 민주당 대표로 이 자리에 회초리 맞으러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계신데 뭐 꼭 방어만 하실 게 아니라 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당의 어떤 변화된 기대 모습 이런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당연히 지금 두 분 교수님이나 오 대표님 말씀 저희들이 이제 깊이 새겨드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정당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하나의 정치적 소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체적인 정책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다른 정당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이제 민심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씩 개선해 나갈 거냐, 변화시킬 거냐 그런 노력들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당이 좀 해야 될 것은 아까 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양극화에서 국민통합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이번에 4.7 보궐선거 때 가장 나타났던 민심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지적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정책 방향 기조가 맞았는지 이걸 좀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연구 그리고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 변화를 좀 가져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잠깐만, 발견했을 때 그걸 할 의지가 있냐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가장 또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코로나19 전국 상황에서 내가 과연 안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K방역으로 방역은 저희들이 어느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해왔는데 백신의 수급과 관련돼서 좀 지적들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이제 기재부 장관께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9,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이제 백신이 확보가 되는데 이 백신이 지금 계약했던 대로 정확히 제때 날짜에 수급이 이제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백신과 관련된 불안이 없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상적 국가로 만들어내는 일. 그게 이제 또 저희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좀 지금 준비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보궐선거 이후로 부동산 문제를 지금 특위도 만드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당장 간에 지금 많은 얘기들을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보는 그 불만의 시각이 양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고 또 집을 갖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아까 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문제고 이게 양쪽에서 지금 부동산의 방향이 다른데 불만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정책 방향을 잡는 게 힘든 건데요. 노동일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맞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세금을 과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면 수도권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제시를 해봤는데 워낙 지금 시장의 자금이 풍부해서 이게 여기를 막으면 뭐 이쪽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때문에 도저히 뭐 그런 정책으로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뭐 결론을 이렇게 이제 뭐 나름대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해서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공급 대책 나온 게 지금 덜컥 이제 3기 신도시 그리고 또 LH 사건까지 터져버린 겁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조를 이제 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준비들은 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얘기를 하다 보면 민주당 당내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보궐선거 직후에 초선 의원들이 몇 분 모여서 이렇게 바뀌자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열성당원들의 문자 폭탄을 맞고 난 뒤에 이게 얘기가 사그러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어떤가요? 뭔가 많은 얘기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그냥 당 지도부가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저희 당은 뭐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그리고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시스템 정당으로 이제 당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승영 교수께서 이제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하고 나면 비대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당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처럼 선거에 지고 나면 또 막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당을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저는 결국 바람직스럽지 않다. 기존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시스템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당을 이끄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이제 총재 중심의 정당, 뭐 과거에 상김정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정당 구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자율적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5분의 초선 의원님들이 당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또 그런 문자 폭탄이 있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축되거나 또 당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율적으로 다들 의견들을 개진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초선들이 그동안에 목소리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그런 자성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더 민초라는 초선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활발하게 의견들을 논의하고 있고 각종 토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2일 날 이제 새롭게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초선들의 당을 바라보는 시각 또 재선 3선들 중진들의 당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새 집행부가 얼마만큼 추스리고 또 다듬어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또 새 지도부의 제가 볼 때는 사명이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게 바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당내 어떤 그 이른바 열성당원이라고 얘기하죠. 뭐 문파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시간 내내 토론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이 왜곡되고 민생과 멀어진 정책이 오히려 또 이렇게 중요해지고 이런 것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저는 원인이 정책 왜곡되고 어떤 민심과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보다 당원의 목소리에 신경 쓰는 그게 더 많은 그것도 이유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뭐 지금 당원들이 정말로 SNS도 그렇고 뭐 문자도 그렇고 이런 것들 직접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견 바람직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당심에만 신경 쓰다 보면 민심과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요즘에도 SNS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특정한 방송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올인하다 보면 확증 편향이 자꾸 그런 쪽으로만 자꾸 커지는 거죠. 아, 국민들이 맞아. 검찰 개혁을 바래. 언론 개혁을 원하는 거야. 우리가 언론 개혁을 더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자꾸 얘기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께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그런 어떤 뭐말로 어떤 의원들의 이런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도부도 구성하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평소의 활동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정치에서는 첫 번째가 바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국민들이 뭘 원하냐인데 강성 지지자들의 얘기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좀 위축되다 보면 자꾸 그 심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꼭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토론이 이제 거의 뭐 끝나가고 있습니다. 2분 남짓 시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오승용 대표께서 민주당에 대한 제언해 주시고
이영석 의원 답변 듣고 오늘 예.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과거에 천신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교동 기득권 정치인들, 올드보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 물러나라. 그분들이 결국 그 다음 정치의 주역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물러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당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그런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 대통령 후보께서는 대통령 후보라면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는데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지지율 30%까지 떨어진 문재인 정부와의 집권당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뼈 아픈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의원님. 예, 오늘 오동일 교수님 또 우리 오승용 대표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조언들, 좋은 말씀들은 저희들이 잘 새겨서 당을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배울 때 모 정치 선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당시에 어려울 때는 항상 국민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민보다 너무 앞서가지 말고 반발짝 앞서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당심에 치중한 그런 정당을 운영하거나 국정을 운영했다면 이제 5월 2일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반드시 내년 대권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당을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표처리 같은 말씀이 많았는데 이 의원님 잘 받으셔서 예. 민주당 발전에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바람직한 변화는 꼭 호남만을 위해서 호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국가를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요일에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어떤 혁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